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성공취업 엑스파일. 오늘은 은행권 필기 및 면접을 위해서 테마로 떠나보는 세계 여행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은행권 필기 및 이제 면접 준비를 위해서 그 테마로 알아보는 세계 경제 이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쁘게 좀 세계 지도 갖고 와봤는데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그 제가 갖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그 면접의 질문이나 그 뭐 필기를 본다면은 하나의 어떤 단답형의 어떤 질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특히 필기가 더더욱 중요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요, 하나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겠죠.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알면 우리가 뭐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표현이 있듯이 경제도 마찬가지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테마로 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많은 그 취업 정보들이 너무 딱딱해서 여러분 한국 직업방송은 이렇게 좀 재밌게 테마로 한번 묶어보자, 이런 어떤 컨셉으로 한번 세 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시간상 뭐 우리나라와 뭐 근접 국가, 그다음에 영국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의 어떤 이슈, 지금 이슈를 따지라 그러면 역시나 여러분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실업입니다. 실업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실업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제가 왜 이거 우리 한국의 어떤 문제, 특히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이슈들 본다면은 실업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냐면, 사실 실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맞물려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수학 분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외부 환경 분석을 했을 때 많이 쓰는 틀이 이제 패스트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외부 환경 분석을 했을 때 패스트 분석 쓰는데, 그 중에 뭐예요? 뭐 정치적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적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아니면 기술적 환경에서 우리가 패스트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적 분석을 봐도요, 이 실업이라든지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순히 어떤 필기의 하나의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는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를 알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이슈를 보자면 우리가 실업, 실제 문제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실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먼저 우리가 용어 정리 당연히 해야 되겠죠. 15세 이상 인구, 보통 우리가 실업을 얘기할 때 15세 이상 인구부터 들어가죠. 생산 가능 인구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게 뭐예요?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인 사람들을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학생 빠지고요. 당연히 재소자, 그러니까 지금 차고 계시는 재소자분들은 당연히 제외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부터 시작을 하죠. 그중에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요, 여기 써져 있듯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일을 하거나 취업을 위해서 구직 활동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취업자와 실업자 모두 포함되는 게 경제활동 인구겠죠.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는 뭐예요? 취업자나 실업자가 모두 아닌 상태. 를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보통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가정주부, 그죠? 가정주부도 들어가고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라든지 구직 단념자가 바로 이런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과연 가정주부를 이게 비경제활동 인구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뭐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그 여권 신장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노동도 사실 이제 노동의 범주로 보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애를 돌보는 것, 보육을 한다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어떤 하나의 노동의 가치로 지금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애를 키우는 거, 아이를 보육하는 거, 그다음에 가정주부로서 일을 하는 거, 야, 이것도 경제의 어떤 노동의 가치로 인정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주부를 비경제활동 인구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슈, 이거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산 가능 인구에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진다.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여기서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나눠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자의 정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 15일이 포함된 일주 기간에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는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보고 있어요. 이게 사전적 정의거든요. 같은 가구 내에 뭐 이런 거죠. 가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아니면은 농장에서 일을 도와주는 것. 일을 도와주는데 16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도 취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직업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뭐 병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교육을 위해서 잠깐 일을 내려놓는다든지 일시적인 거죠. 이런 일시 휴직자도 취업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자의 사전적 정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겠고요. 그럼 뭐 실업자도 있겠죠. 자, 실업자는요. 15세 인구 중에서 일주일 동안 자금 3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킨 사람인데 일주일간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항상 취업이 가능한 조건이 돼 있고요. 무엇보다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그런데 아직 내가 취업을 못했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실업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구직 단념자는요. 비경제 활동 인구이기 때문에 실업자를 안 봅니다. 이게 좀 특징인데 여러분 실업률의 공식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비중이고요.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실업률과 고용률의 이 표를 왜 보여드리냐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에 이제 함의가 있어요, 함의가. 어떤 거냐면 다음 제가 질문 한번 드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공무원 시험이 있는다는 시험률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마 소위 뭐 이런 말씀드리기 되게 애매한데 학교에서 이제는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 제가 이제 조사를 해요, 사실. 우리 4학년들이나 특히 이거 공무원 준비신 분들 딱 손 드세요 이러면은 물론 여러분 아마 뜨끔은 아니죠. 뭐 당연하다고 느끼실 텐데 진짜 좀 반 정도가 공무원 준비하거든요, 사실. 그만큼 뭐 공무원 신문 아마 우리 취준생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죠. 그래서 많이 준비들 하실 텐데요. 일단은 뭐 공무원 시험이 있는다는 시험률, 청년 실업률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왜 갖고 왔냐면 재미있는 사회적 현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보면은요, 공무원 시험이 있는다는요, 청년 실업률이 상승합니다. 상승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공무원 시험이 있는 단에는 시험 응시자들이 사실 이게 실업자로 잡혀요. 그 전에는 아예 실업자도 아니고요. 아닌데 이게 공무원 시험을 이제 보는 달 있잖아요. 이렇게 공무원 시험 보러 가면 이분들이 갑자기 실업자 통계에 탁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없던 통계가 뽑혀나요.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실업률은 뭐죠?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오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실업자 증가가 높아지니까 뭐냐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날은. 그래서 상승합니다. 사실 청년 실업률이.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면 과소추정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는 경제평론을 합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 저로 좀 보셨을 텐데 제가 항상 이제는 패널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많이들 물어봐요. 야,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물론 여러분 실업률도 중요한데요. 더 정확히 보셔야 돼요. 고용률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무슨 문제냐면 실업률은요. 이렇게 과소추정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구직 담년자들 아니면 일시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나 안 할래. 아니면 일을 했다가 또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업률은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문제 통계를 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OECD는 어떻게 권고하고 있냐면 한 나라의 어떤 고용률이나 실업률, 노동의 문제를 봤을 때에 실업률만 보지 말고 이제는 고용률도 같이 봐.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하나의 경제 문제를 봤을 때 자꾸 실업률 갖고 막 문제다 하는데 사실 이제 고용률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고용률이야말로 취업 인구의 비율이거든요. 제가 여기 적어드렸듯이 고용률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나라가 취업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 나라의 어떤 노동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업률은요,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 인구예요. 일할 의사가 없으면 아닙니다, 이거. 그다음에 실업자, 아까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 이런 과소추정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실업률은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구직자,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 이 사람들이 잘 하고 있다, 취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면접 질문에서 아니면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돌반 질문이 와서도 실업률과 고용률의 차이, 그 다음에 여러분께 정확하게 이 사회적인 현상,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환경 분석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여러 가지 돌발적인 문제가 들어와도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이 되어 있으면 어떤 돌발 문제를 와도 해답할 수가 있거든요.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지금 이렇게 제가 세계 경제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 일본, 세계 각국의 이제 나라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
면접에서 정말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돌발 문제가 와도 돌발 구조와 면접을 보고 돌발 질문이 와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잘 얘기합니다. 어떤 준비냐? 해석의 능력이라고 잠깐 말씀드립니다. 인사이트, 하나의 현상을 보고 계속적으로 Y를 5번 던지는 거. 그렇게 되면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방 정말 많이 하는데 생방에서 절대적으로 떨지 않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뭐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경제에 맞물려 있는 거를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면접 잘 보고 싶으세요? 정말로 내가 금융권에서 뭐 경제권에서 아니면은 금융시장에서 뭐 취업시장에서 정말 면접 잘 보고 싶으세요? 꼼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요, 여러분 신문 정말 많이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 현상, 사회적인 이슈들까지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 이거 얘기 제가 꼭 짚어드립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것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막 단편적인 것만 공부하시는데 경제는 그렇지는 않다. 경제는 절대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고용률, 실업률 이렇게 보면 좀 알 수가 있겠는데, 자, 이건 이제 약간 교과적인 문제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실업의 분류가 있죠.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이 나눠지고요. 실업 분류는요. 자발적 실업은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완전 고용은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 용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마찰적 실업과 탐색적 실업으로 나눠지는데, 마찰적 실업은요, 정보 부족, 취향 이런 거에서 일시적으로 내가 일을 안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거고, 탐색적 실업은 보다 나은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 쉬는 거겠죠. 그래서 자발적 실업이 바로 요 분류에 포함이 된다. 그럼 비자발적 실업은 뭐냐? 능력 있고요, 일할 의사가 있는데 아직 내가 일을 못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그 다음에 계절적 실업으로 나눠지는데, 경기적 실업은 당연히 경기 침체니까 당연한 거겠고요. 구조적 실업은 당연히 사양 사업이 내가 있다. 그럼 지금 사양 사업이다 보니까 일자리 계속 줄지 않겠습니까? 특히 자, 이런 말씀드리기 참 애매해요. 자, 오늘따라 그렇네요. 금융권의 영업 파트 부분, 리테일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점점 저 로보어드바이저라든지 AI가 기본적으로 상품을 분석하고 상품을 또한 커스터머에게 권유하고 추천하는, 계속적으로 지금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초미의 관심사겠죠. 뭐 구조적 실업도 있을 것이고 계절적 실업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대응책 되게 중요하죠. 대응책은요, 당연히 자발적 실업은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걸 수 있겠고요. 비자발적 실업은 당연히 경기 확장 정책을 평해서 기본적으로 일자리 많이 늘리는 것도 있겠고, 최초의 직업 훈련도 하는 부분도 대응책으로 오색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청년 실업률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딱 질문 이렇게 면접에 딱 왔는데요. 물론 이제는 어떤 포지션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딱 갔는데 갑자기 질문자가 갑자기 여러분께 이제 구자 면접 한다면서 뭐 갑자기 생뚱맞게 청년 실업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거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방안, 청년 실업률을 내릴 수 있는 방안 없니? 라고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포인트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외국 사례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먼 나라 이웃 나라죠? 일본 한번 가볼까요? 일본은 잘 해결했거든요, 사실 청년 실업률. 일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자, 일본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본은요, 90년대 이후에요, 막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처럼 취직 빙하기라는 어떤 용어가 생길 정도로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심각성을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풀었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들이 이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프리터라고 있었어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의 합성으로서 정규직 이외의 취업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우리가 프리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리터, 그 다음에 니트족들, 그냥 무슨 얘기냐면 학생이나 취업자가 아니면서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들, 우리가 니트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프리터와 니트족들에게 뭘 줬냐면 고용 정보와 직업 훈련 서비스를 정부에서 제공하고요, 공공직업 소개서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을 노동시장에서 떠나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더니 구조적인 어떤 실업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습니다. 뭐냐? 이분들의 고용 정보를 계속 주고요, 계속 울타리 안으로 계속 모이게끔 하는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정보가 풀어냈다는 거. 두 번째로는요, 유스웨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노동시장의 어떤 미스매치를 줄여 나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이슈거든요. 지금 여러분 한번 경제 뉴스 한번 보시면은 이 해결책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냐면
정부의 어떤 정보의 미스매치.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나 강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재들을 뽑아가는데 인재들이 그 정보를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강소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취업시장에서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B2C 하는 기업들이에요.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내가 피부로 느꼈던 내가 브랜드를 많이 접했던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겠거나 이렇게 착각을 하셔갖고 자꾸 B2C 기업에 계속 응시를 하시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의 강소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는 B2B 하는 기업들 잘 모를 수밖에 없죠. B2B 하니까 기업 대 기업으로 계속 오고 가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는 기업들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1등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맥스 들어보셨죠? 코스맥스 아니면 한국콜마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ODM 하는 회사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을 ODM 하는 회사 세계 1, 2위거든요.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이런 회사들, 이런 강소기업들이 인재들을 많이 뽑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기업들이 B2C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강소기업들이 인재를 원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른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정보의 미스매치라고 보통 불러요. 우리의 정부 입장에서는 정보의 미스매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은 풀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청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있고 이렇게 인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지션에 다양한 인재들을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정보를 끊임없이 청년들에게 줬더니 정말 인재들이 좋아하는 인재들이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그런 시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갔다더라. 그래서 고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구조적인 실업들은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까처럼 청년 실업률 어떻게 해결할 방법 있니라고 본다면 일본의 사례는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구조적인 실업을 위해서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서 이렇게 해결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굉장히 논리정연하면서도 여러분의 논리를 그 면접위원들에게 설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말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먼 나라의 이웃 나라, 일본 잠깐 건너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사례가 얘기 나와서 그냥 한 번 더 일본에 한번 이제 건너와 볼게요. 이제 우리나라 어떤 환경에서 일본 쪽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참, 제조업 문제. 자, 이거도 깜빡할 뻔했네요. 우리나라 또 이슈가 하나가 뭐냐면 제조업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제조업에 대한 공백의 문제가 있는데 요거 제가 실업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고용의 공백의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인구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상식선에서 뭐냐면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 그죠?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떠나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네요. 은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근데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상은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 동력의 크나큰 애로사항이 여기서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또 해소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첩에 대한 부분, 숙련된 인력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다른 재첩을 구할 수 있도록 이런 베이붐 세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선 문제들도 분명히 원론적인 문제지만 있겠고요. 그다음에 급격한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이걸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참고사항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해석입니다. 여러분의 해석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급격한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 답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의 해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상 빨리 이제 1번으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1번으로 우리 한번 가볼게요. 자, 먼 나라 옛날 일본 갑니다. 자, 일본은요 지금 레이와 시대입니다. 와, 드디어 이제 레이와 시대예요. 뭐냐면 아름다운 조화라는 뜻입니다. 예, 시험 문제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설마 나오면 헉합니다.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인데. 레이와 시대의 이제 아베노믹스의 어떤 이제는 방향성 이거는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아베노믹스가 뭐예요? 일본의 경기 회복 그러니까 20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전 동안 이루어졌던 디플레이션과 앵고 탈출을 위해서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다 동원했었죠. 그게 뭐예요? 아베노믹스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 당시에 유명한 말이 있었죠. 뭐였죠? 아베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전기를 쌩쌩 돌려갖고 무지막적으로 돈을 뽑아내겠다. 그 정도로 시장에
무지막지하게 유동성을 막 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깜짝 놀랐죠. 사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아베노믹스인데 아베노믹스의 기본적으로 세 개의 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세 가지인데 뭐냐면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양적 완화하겠다. 그 다음에 성장 전략에서 구조 개혁을 하겠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세 개의 화살이라고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많죠. 지금 뭐 우리나라 이슈도 지금 추경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미 추경을 하겠다 발표했고 이런 어떤 계속적으로 뭐랄까 시장성 유동성을 풀려하는 모습들,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베노믹스를 위해서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 한번 볼까요? 일단 환율이 시행 전보다 상승을 했죠. 당연히. 그다음에 상승하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일어났고요. 한국 기업들이 일본과의 경제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였죠. 엔화 약세가 나타나니까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종목들이 섹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됐고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자, 엔캐리 트레이드는 뭐냐면요. 그런 걸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당연히 이제 돈을 뽑아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제로금리요. 완전히 뭐 금리가 0%였으니까 낮은 금리를 활용해 갖고요. 이제 투자자들이 엔화를 빌려 갖고 제3국에 투자합니다.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기본적인 거예요. 뭐냐면 일본의 낮은 금리를 활용해서 엔화를 빌려 갖고 제3국에 투자해 갖고요. 금리 차만큼 이제 수익을 내는 건데 2006년도에 영국과 호주, 브라질의 정책 금리 수준이 5%, 6.2%, 뭐 13%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의가 0.5%였으니까 뭐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금리가 싸니까 여기서 돈 빌린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예요? 금리가 높은 데다가 투자하는 거죠. 그럼 갭만큼 당연히 투자 이익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즉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조달 통화 약세를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투자 국가의 어떤 통화가 이제 가치가 절상돼 버리니까 해외 투자 입장에서 환차익까지 기대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불었었는데 현재 지금으로 본다면은 이게 과연 옳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건 평가는 좀 양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적으로 2008년도에 뭐 그 말 그대로 금융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 사실 이것 때문에 더 확대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엔화 투자했다가 신흥국에 엔화 투자했는데 금융경제 위기가 오다 보니까 빼갔단 말이죠. 투자 자금이 외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사실 신흥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평가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은 뭐 부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눠진다는 거. 하지만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본 사례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율에 대한 이슈, 환율 어떻게 정리할까? 요 표 그냥 딱 캡처해갖고 그냥 보시면 되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하지만은 이제는 이제 뭐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많이 헷갈리신다는 분들이 있어갖고 좀 정리해봤는데요. 자, 환율 하락할 때는 수출 기업 좋나요? 당연히 나쁘죠. 악화되겠죠. 수출 채상성 약화가 되고요. 환율 상승한다. 당연히 수출 기업은 좋은 거죠. 반대로 수입 기업은 어떻게 돼요? 수입 가격이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입 가격이 우리가 적은 돈을 주고 갖고 오니까 뭐예요? 하락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죠? 제가 이 표를 왜 갖고 왔냐면 물가 영향을 보는 거예요. 물가 영향. 그러니까 뭐 환율이 하락한다 그래서 수입 업체는 어떻게 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환율이 하락하면 국내 물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좀 종종 자주 나오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뭐예요? 수입 물가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니까 우리가 싼 가격에 들어오니까 싸게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한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럼 비싼 가격 주고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되죠.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율과의 어떤 물가의 영향 이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외자 기업 같은 경우에도 같은 얘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뭐 단골이고요. 뭐 경제를 공부하신다는 분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한 표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한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해서 환율에 대한 가봤는데 많은 좀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뭐 가장 급한 거 그래서 영국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영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영국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슈 그렇죠. 브렉시트 문제가 항상 있었죠. 지난 16년 6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가 가결이 됐습니다. 나 EU 떠날래. 나 EU에서 빠이빠이 하는 거죠. 배경은요. 높은 EU 분담금과 과다한 규제.
있었고요. 영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다음에 이후 내 영국의 작은 입지.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뭐야? 자존심이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야, 난 떠날래. 그래서 국민투표 붙였는데 이게 뭐요? 갑자기 엄마야 통과돼 버린 거예요. 국민들이 찬성을 던지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EU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후 영국 정부는요, EU와의 1, 2단계를 협상을 통해서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지금 의회에서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브렉시트는 이미 뭐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 그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최근 자료가 있는데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권이 3월에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는 좀 참고할 만해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주요국 GDP 영향 보고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하게 된다. 말 그대로 아무 그냥 조건 협의 없이 그냥 브렉시트가 이제 완전히 돼버린다. 그럴 경우에는 EU 27개국의 GDP는 2030년까지 한 6%와 한 1% 정도 감소될 추정으로 되어 있고요. 유럽 경제권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타격을 좀 받겠죠. 근데 우리나라를 봤더니 GDP는요, 노르웨이가 한 마이너스 0.3%, 스위스, 터키 쭉쭉 내려가는데 우리나라는 0.064%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한국은 영국과 EU 27개국의 교육 의존도가 상당히 좀 다른 상대국보다 좀 낮은 편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사실 이 보고서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또 볼 때 그렇지만은 부가가치가 기준으로 보면 대영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최애국 대우를 받고 있는 뭐 전자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운송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브렉시트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한번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얻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테마로 떠내는 세계 경제 이슈, 그래서 은행권의 어떤 면접과 필기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 밸류체인도 좋아요. 내부 환경 분석하면서 우리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부가가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이것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외부 환경 분석,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융 공기업이라든지 금융 회사가 갖고 있는 외부 환경 분석, 특히 경제적인 이슈, 세계 글로벌 경기에 대한 이슈들 이런 어떤 거시 경제도 같이 보실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슈를 계속적으로 알아간다면 여러분 충분히 뭐 필기라든지 면접에 대해서 충분히 잘 대비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